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이종우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하면서 압박해오자 변호인단이 우리는 특검 수사에 이만큼 협조했다며 그동안 숨겨왔던 3억 원 수표 이야기를 꺼내든 건데요. 대체 3억 원을 무슨 명목으로 건넨 걸까요? 이 전 대표 측에서는 단순한 투자 수익금 정산이라고 주장합니다. 3억 원의 수표를 주고받을 정도로 이 전 대표와 김건희 씨가 두터운 관계였다는 건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휴대전화를 한강에 던져버린 행위는 사법정의를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3억 원을 건넸다는 이 전 대표의 승부수가 과연 법정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저출생과 경제 위축으로 작아지는 지역들, 숨막힐 만큼 밀려드는 수도권. 대한민국은 지금 국토 공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7개 시도를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울경 5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로 묶어 권역별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에 산업이 자리 잡고 기업이 찾아오며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생활 공간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균형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국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 지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잘 나가는 비즈니스 모빌 대박, 잘 달리는 엔진 오일 모빌 대박, 엔진 보호 안전 운전 모빌 대박, 대형 트럭 엔진 오일 모빌 대박, 하와 대박 성능 대박 모빌 대박.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2월 1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사,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 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가 있었는데요. 잠시 후 녹색전환연구소 황정화 연구원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 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라디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안동시의원 김세롬. 비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세상 이야기 함께하는 김세롬입니다. 네, 요즘 날씨도 춥고 연말이라 마음이 더 바빠지는 시기인데요. 우리 의원님 현장 일정 많으시죠? 네, 연말은 늘 그렇듯이 마무리와 준비가 동시에 오는 시간이라 조금 더 분주한 마음에 또 부주하게 또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산결산위원회 이제 진행 중인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잠시 나와 전화로 인터뷰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특히 산불 피해 지역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계절이 추워질수록 복구가 지연될수록 삶의 불편이 더 커지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또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계시는데요. 산불 피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의 문제로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그때 불이 났다로 끝나지 않고요. 그 이유가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 집, 일터, 농지, 산림, 공동체, 그리고 마음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맘사 그럼 관련 이야기로 함께 해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산불특별법 시행령, 왜 지금이 가장 중요한가입니다. 법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에 많은 피해 주민들은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법은 제정됐지만 실제 집행의 디테일은 시행령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법은 제정됐지만 실제 집행의 디테일은 시행령에서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시행령, 의원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시행령은 단순한 기술 규정이 아닙니다. 누가 위원회에 들어오는지, 누가 결정권을 가지는지, 지원 기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이런 것들이 모두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말 그대로 피해 주민 입장에서는 회복의 설계도가 시행령인 셈입니다. 회복의 설계도가 시행령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법은 있는데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이 여기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불안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별법의 취지가 시행령에서 행정 논리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그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취지는 정말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시행령의 쟁점을 몇 가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예, 산불특별법 시행령 안에서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위원회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라고 봅니다. 입법 예고된 그 시행령 안에는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재건위원회 구성이 담겨 있는데요. 당연직 7명과 위촉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총 15명 책이고 이 의결은 제적 가반 출석하고 출석 가반 찬성의 구조입니다. 숫자만 보면 위촉직이 8명으로 그렇죠.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 핵심은 숫자보다는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아니라 결정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직은 말 그대로 정부 행정의 직위 기반 참여고 위촉직은 폭이 정말 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촉직이 실제로 피해 주민의 경험과 현실을 대표하는 자리로 설계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늘 참여회에서 권한으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피해 주민이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만 내고 결정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건 실질적 참여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의견만 내고 결정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결정권은 네. 없다. 이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구조가 가장 위험한 건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책임이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행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라고 하면 주민은 우리는 말만 했지 결정한 적 없다가 돼버리면 남는 건 갈등과 불신이 아닐까 정말 우려되는 대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행령 단계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사실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실제 복구 가능한 수준 내 보상 기준, 그다음에 실거주, 실생업 중심의 지원 원칙, 그리고 결정 과정에 참여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안을 보면은 일부 지원 기준을 정할 때 기존의 사회재난 복구 기준을 참고하도록 하는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 입장에서는 특별법이라더니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지만 난개발 우려라든지 여러 사안에 대한 조정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기준이 기존의 법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별법은 이름부터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피해 규모, 피해 양상, 지역 소멸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는 초대형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이 기존 기준을 사실상 그대로 준용해버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특별법이란 말만 특별이었다라는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특별법은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 준비하느라 정말 우리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법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지금부터 남은 우리들의 몫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몫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시행령에는 주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담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가요? 네, 시행령 안에는 피해자 단체 신고 절차 그리고 의견 제출 절차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 10인 이상이 포함된 단체가 신고할 수 있고요. 의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가 의견을 첨부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자체는 정말 큰 진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방심할 게 아닌 건 의견 제출이 곧 의사결정은 아닙니다.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려면 그 의견이 채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 즉 대표성 있는 위원 구성, 그리고 사안별, 지역별 논의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의견 제출이 곧 시작이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의견이 채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시행령이 이런 구조로 설계가 된다면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책임의 공백입니다. 행정이 주도하고 주민은 참여하지만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결과가 미흡할 때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고 싶은데요. 지역별, 피행 유형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하고 그 공론 과정이 실제로 진행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 소위원회가 단순 자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결권을 갖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의결권을 갖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론 과정이 실제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특별법을 보면요, 주거 피해, 생업 피해, 산림, 농지, 기반시설 복구, 심리, 의료, 돌봄 지원 이렇게 피해 영역이 정말 많이 다양하게 다 다뤄져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회의로 다룰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도 각자 다르고요. 피해 깊이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주민이 스스로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안을 만들고 그 합의가 제도적으로 존중받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게 갈등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주민이 스스로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안을 만들고 합의가 제도적으로 존중받는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주민 의견이 반영이 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어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정부에서도 부담이 훨씬 덜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공론의 장이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부가 책임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합의가 있으면 형평성 논란도 줄고 지역 사례별 판단 기준도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복구도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건 시행령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이거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예. 현재 시행령은 공포된 것이 아니라 입법 예고 단계입니다. 의견 제출 기간이 2026년 1월 5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즉 지금이 주민 의견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적기의 시간입니다. 예, 그렇다면 주민분들께서는 지금 체념할 게 아니네요. 끝났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아직 남아있는 이 시간을 활용해서 참여해야 될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서 포기하면 시행령은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이 시작입니다. 의견을 내고 근거를 만들고 요구를 문서화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안동시 의회도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았다고요? 네, 안동시 의회는 2025년 12월 10일이죠. 지난주에 산불 피해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편에 서서 제도 설계를 요구한 공식 기록입니다. 저는 이 자체가 시행령 논의에서 정말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내년도 예산 심의 중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지난번에 제가 발의한 조례를 근거로 이번에 손해사정사를 배치하는 예산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좀 올라왔습니다. 안동시에서도 이 금액에다가 추가로 금액을 좀 더 붙이기도 했는데요. 안동시의회에서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안동시가 의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증액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 더 살피고 함께하자는 뜻에서 증액을 요구했고요. 이 증액은 12월 19일 2시에 있을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의 동의를 구하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건 도에서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철호 도지사가 산불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대선에 도전하면서 공백이 매우 컸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대책위의 목소리가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서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보다는 내년 지방선거 3선에 도전한다는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 이 대목이 정말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 도지사님이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살펴주시고 함께 움직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네. 시민, 우리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신데요. 지방의회 결의안이 정부와 국회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네. 그리고 저는 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건 특정 지역만의 일이 아닙니다. 재난은 언제든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고 제도가 한번 잘못 설계되면 앞으로도 재난 대응의 표준이 되어버리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동참하자. 함께 하자. 이런 말씀 계속해서 해주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정치는 뽑아놓은 몇 사람이 하게끔 두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의 의견을 끊임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해야만 합니다. 특히 산불로 인해 경북 북부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졌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고요. 사람의 삶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내일이고 친구의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달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을 내주십시오. 회복의 설계도는 행정만의 언어로 쓰이면 안 됩니다. 주민의 언어로 그리고 생활의 언어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네. 산불특별법 시행령이 곧 삶의 설계도다.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와닿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세령 의원께서 생각하는 오늘의 주제, 산불특별법 시행령 왜 중요한가에 대한 오늘의 맘스 생각은요? 이 시행령은 작은 글씨의 부속 규정처럼 보이지만 피해 주민에게는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설계도입니다. 아이의 치료 계획이 보호자 동의 없이 정해질 수 없듯이 주민의 회복 역시 행정만의 판단으로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법의 진정성은 얼마를 지원하느냐보다 누가 결정하느냐에 드러납니다.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기준으로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졌지만 정의는 시행령에서 완성됩니다. 산불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 첫걸음은 피해 주민이 회복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도록 시행령을 지금 바로 고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 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내 맘을 열어줘.
KBS 라디오는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앞에서 안동시의회 김세롱 의원과 함께 산불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시행령을 마련할 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피해 주민들의 입장과 의견입니다.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산불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었는데요. 녹색전환연구소 황정화 연구원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 실태 조사를 진행하셨는데요. 이번 조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가 올해 6월에 안동에서 영남 산불 피해 주민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 복잡한 피해 상황과 이제 복구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말씀을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고요. 그 계기로 이제 재난 이후에 실태를 파악해야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고 제안할 수 있겠다 싶어서 녹색전환연구소, 재난피해자 권리센터, 그린피스 이렇게 세 단체가 실태조사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주민의 80%가 산불특별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정작 피해 당사자들이 정보에서 소외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입법을 하는 과정에 피해 당사자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네. 경상북도나 시군에서 의견서를 받기도 하고, 직접 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민원처럼 의견서를 취합해서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 단체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입법 제안문도 만들고 국회의원들도 피해자 단체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는 그런 소통의 과정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소통의 과정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산불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났는데 10명 중 6명이 여전히 컨테이너 등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네,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주택 복구가 필요하다고 하신 분 중에 82% 정도는 복구 계획을 세워두셨어요. 그런데 비용을 가장 걱정하고 계셨고요. 계획이 없다고 하신 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임시주택에 살고 싶다. 3분의 1 정도는 비용 때문에 계획을 아예 못 세웠다 하신 분들이셨고요.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집을 새로 짓는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임시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서 참 막막한 상황이 있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임시주택이 컨테이너 가건물이다 보니까 단열이나 방음이 매우 약하고 환기도 잘 안 돼서 곰팡이가 핀다거나 내구성이 약해서 찌그러진다거나 하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하시고요. 난방을 전기로 하는 상황인데 전기세 감면 기간이 이제 끝나면서 이런 전기세 걱정도 하고 계셨습니다. 네. 여러모로 비용,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보상금을 받은 주민의 70%가 산정 근거를 모른다고 답했고요. 또 특히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보상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이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행정기관에서도 나름 노력을 하셨을 테지만 그래도 주민 입장에서는 매우 부족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주민들은 이제 이 정보들을 어떻게 얻고 있는지 여쭤보면은 제일 우선이 마을 이장 그리고 이웃 그런 다음에 개인 전화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얻는다고 하시는데 책자도 만들고 하셨지만 사실 주민들이 그 내용들을 본인에게 딱 필요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산정 근거는 있지만 나의 피해가 어떻게 그것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런 명료한 내용들은 전달받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구 지원비뿐만 아니라 구호금이나 성금에 대해서도 통장에 돈은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근거와 계산 과정 거친 것이고 누가 준 돈인가 하는 이런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아름아름 정보를 얻고 계신 상황이셨어요. 그 집주인과 세입자 문제는 우리 재난기본법이 소유나 자산을 중심으로 피해를 산정하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세간이 다 타고 집을 고치고 수리하는 그런 투자를 했었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피해로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해서 생활 안정금 정도밖에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집주인의 경우는 또 집을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 집에는 문제가 없어서 주거는 당장 어렵지 않지만 세입자의 경우는 당장 주거에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차별적이다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보 전달에도 여러모로 소통의 문제가 있고 또 정보 내용에 있어서도 명확성이라든가 명록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다면 실태 조사 결과 PTSD 위험군이 87%라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우리 주민들의 심리적인 트라우마 상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또 이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제 조사해본 결과는 이제 홍수나 산사태 같이 과거의 어떤 다른 재난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87%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이 높다라고 이렇게 측정 결과가 나왔고요. 불안도가 높고 또 불면증, 두근거림, 오심 등의 심리적 반응이 나타나는 빈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 심리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한 40% 정도의 답변자들이 심리적 지원을 경험을 하셨고 그중에 한 30% 정도는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이동할 방법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신청은 했는데 찾아오지 않아서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은 좀 더 보완돼서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이웃 간에 서로 비교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불편한 감정들이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웃끼리 서로 터놓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이런 그 스트레스 상황, 트라우마 상황들이 조금 더 지속되고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그런 답답한 심리적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터놓고 얘기하고 심리적으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해 복구에도 힘을 기울여야겠지만 이 마음을 추스르는데도 더 힘을 기울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87%라면 10명 중에 9분은 거의 지금 이 마음적으로 힘들다라는 얘기니까요.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기후재난 대응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재난기본법 읽어보면은 빠른 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빨리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취지고 목표이긴 한데요. 문제는 이런 기후재난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봄에 또 산불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산불을 대형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패턴이 뚜렷하게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 이전의 상태로 빠르게 시설을 복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난의 안전한 마을, 지역사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의 회복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거고 이 피해를 보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초적인 수준의 소득이나 주거 조건을 보장하면서 점차 회복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난 대응이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지원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보고서에서 제안하신 것처럼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서 마을 공동체 회복, 생업 재건, 장기적인 지역 회복력 강화가 중요한데요. 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꼭 반영되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 예상치 못한 수준의 재난이 발생했고 그런 만큼 정부도 제대로 대응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피해가 커진 것을 국가가 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특별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재난 복구 기준이 아니라 현실적인 피해 정도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피해자들의 상황을 잘 아는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인사들이 재건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산과 숲이라는 것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태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자연 인프라입니다. 이번에 나온 특별법에 상당히 난개발이 우려되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라도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이 앞장서야 되겠고 난개발 우려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녹색전환연구소 황정화 연구원 연결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다사다난하다라는 이야기가 상투적으로 느껴지는데요. 2025년 수많은 사건이 있었죠. 최연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 2025년 국내 10대 뉴스에 대해서 최연 시사평론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예, 반갑습니다. 최연입니다. 네, 올해 2025년 국내 뉴스를 10대 뉴스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1번 뉴스 무엇일까요? 예, 첫 번째 뉴스,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취임입니다. 네. 가장 큰 사건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6월 그렇죠. 4일에 치러졌던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한 것입니다. 3년 만에 정권 교체 이뤘고요. 49.42% 득표율로 역대 최다 득표 기록을 세우면서 12.3 불법적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 속에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취임 선서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다짐했는데 끝까지 이 다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선출 꼽았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월 4일 재판과 8명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습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서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했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한 지 122일 만이자 같은 달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파면이 된 겁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라고 적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까지 만나봤는데 이게 모두 다 오래 있던 일이야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뉴스는 무엇일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한꺼번에 묶었어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입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현재 수사 막바지기는 재판이 진행됐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예. 내란 특검은 지난 15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여전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고 금품수수 청탁 의혹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참고인으로 부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한다라고 했는데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방해, 은폐 의혹을 다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평균 기각률이 47.9%에 달해요. 예. 일반 형사사건의 2배 수준이라는 점이 지금 논란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2차 특검 카드를 꺼낸 것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면서 이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인데 2차 특검 2026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이렇게 3대 특검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네 번째 뉴스 무엇일까요? 자, 네 번째 뉴스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입니다. 공식 명칭이 2025년 에이펙 대한민국 경주 정상회의예요. 이게 이제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이제 33번째 에이펙 정상회담인데 참여정부 시절에 부산에서 있었죠. 예. 20년 만에 대한민국에 열린 세 번째 회담이고요. 이때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3년 만에 그리고 트럼프 개인으로서는 6년 만에 방한하게 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기였던 2014년 이후 11년 만에 방한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는 좀 분산돼서 장관회의는 인천, 제주 이런 데 분산 개최됐고, 근데 이제 에이펙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이 홍보 영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차 관리인으로 분했고, 한복 차림의 장원영이, 아이브의 장원영 양이 2025 차 빼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지드래곤 의원에게 외친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경주 선언은 11월 1일 발표되었고 채택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극적인 그 미중 정상의 만남을 성사시켜서 무역 휴전 합의 이끌었고요. 약 9억 달러의 규모의 MOU 체결했고요. 한국 외교의 새로운 이정표 세웠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한 번에 훑어보니까 정말 다사다난했고 많은 것들을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빠르죠? 예, 그렇습니다. 자, 5번째 뉴스는 무엇으로 선정하셨을까요? 자, 5번째 뉴스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및 핵 추진 잠수함 공식 건조 승인입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 정말 지루했습니다. 네, 정말 지루한 협상 끝에 타결했고, 주요 내용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다. 그리고 한국의 대미 투자 약 3,500억 달러 규모,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관한 관세의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한미 협상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줄이고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자동차나 관련 부품 관세 15%로 인하됐다.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실히 감소됐다라면서 우리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 평가할 수 있고요.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생각보다 언론에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핵 추진 잠수함 건조로 공식 승인받은 겁니다. 이게 공동 팩트시트 제가 그때 또 말씀드렸는데 빼곡하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사실상 아직은 좀 더 이제 논의될 것이 많죠. 소형 원자로와 농축 이 부분에 관련돼서 미국 관련 기술 지원에 대한 큰 틀 승인된 것인데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보완, 연료 확보 후 등의 후속 논의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동북아시아의 안보 관련돼서는 큰 획을 그었다. 우리 한국이 30년 수건 사업이 진전된 것이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와, 5번째 뉴스까지 정말 큰 일들, 굵직굵직한 일들 많이 해냈습니다. 정말 한국의 30년 수건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핵 추진 잠수함까지 이야기해봤고요. 자, 6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6번째는 코스피 4천 돌파입니다. 지인 중에 4천 돌파하면 장을 지진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아직 장 안 지졌어요. 네. 10월 27일 개장지 코스피는 수직 상승하면서 최고가 4,018.38을 터치했습니다. 이 4천 돌파가 의미 있다라는 것은 코스피가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불투명한 지배구조, 낮은 배당 성향 등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외면받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말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는데 최근 이제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상법 개정 등 본격적인 정책 변화가 시작되면서 시장 재평가가 기대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 10월 달에 무려 5조 2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에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끌었고 반도체, 조선, 방산 이 등의 섹터들도 견조한 실적에 힘입고 코스피 상승세를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4천을 돌파한 이유는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무역 협상 잘 되면서 우리는 이제 뭐 중국과 미국 다 놓칠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한국 증시의 상승 동력이 커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7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7번째 뉴스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 맞아요. 민간주도 우주시대에 개막했는데 이때 18분 동안 늦어지면서 잠도 못 자고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맞아요. 전문가들은 처음으로 민간주도로 제작한 누리호가 우주를 향함으로써 우리나라 우주기술 자립과 상업용 발사체 시대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든 만큼 우주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발사체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네. 재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관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일단 뭐 배경훈 부총리가 이제 일단 이야기하기를 이제 차세대 발사체 개발, 달 탐사, 심우주 탐사 등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 강국 도약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뉴스 8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지금도 뜨거운 주제인데 8번째 뉴스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쿠팡 사태입니다. 예. 말이 3,370만 개 회원의 성명과 주소와 연락처 등이 대량으로 유출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아이들 빼면 우리 국민 전부 다죠. 그렇죠. 해킹 발생일이 6월 24일부터 11월 8일 언제쯤이라고 합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예. 근데 신고일이 11월 19일이고 공식 발표일이 11월 20일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쿠팡의 이 대처 방식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폭발한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국민들은 통보만 하면 끝이냐? 저도 이게 통보 받았거든요. 이로 인해서 국민적 분노와 함께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 쿠팡 문제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자, 다음 9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제가 9번째 뉴스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진격의 메이드 인 K. 와, 뭔가 힘이 느껴집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만 있으면은 이게 뭐든 다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K-팝은 당연하고요. K-드라마, K-영화 당연하고 또 이제 K-푸드, K-뷰티. 이제 외국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한다면 그게 뭐든지 다, 그래서 심지어 표절까지 다 메이드 인 K래요. 지들도 K래요. 아, 예. 예. 특히 저는 이제 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이거 일본 소니에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K로 칩니다. 네. 예.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 애니메이션이 K-팝, 전통 신화, 음식, 보편적인 주제인 자기 부족함의 수용, 뭐 여러 가지가 되면서 정말로 그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그래서 한국 문화가 새로운 주류로 자리 잡게 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어깨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요. 네, 진격의 메이드 인 K 기억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뉴스 만나볼까요? 마지막 10번째 뉴스,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배우 조진웅 씨의 은퇴와 소년범 논쟁입니다. 네. 배우 활동을 조진웅 씨가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여전히 소년범 이력 공개는 불법이다와 유명인의 심각한 범죄 이력을 대중이 알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조진웅 씨가 성인된 이후에 여러 가지 행태도 고발되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 정치권이나 방송계 인물들이 한마디씩 의견을 얹으며 찬반 논란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10가지를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와, 이게 진짜 우리 올해 2025년에 벌어진 일이야? 라고 이야기될 만큼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첫 번째 뉴스는 안동 MBC 청취자분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계속 방송하고 있다는 거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최유한 시사평론가님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